예려. 고급 벤츠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곱게 이야기할 때 당장 내리는 게 좋을 거야. 뒷좌석에는 갓 출산한 여자가 3명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죠. 차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하지만 오키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딸만 셋.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당장 내려. 결국 서연은 새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벤츠는 그대로 출발했죠. 서연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새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죠. 서연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째였죠.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아입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두 번째도 나옵니다. 여아. 세 번째도 여아입니다. 새쌍둥이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딸이었죠. 서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곧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궁 파열입니다.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수술등 아래서 의료진이 서연의 목숨을 붙잡기 위해 싸웠죠.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서연의 남편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죠. 부인의 자궁을 적출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오키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출산 과정에서 자궁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오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딸만 셋 낳고 끝이라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새 아기를 돌아가며 안아봤습니다. 작고 포근한 생명들이었죠. 모두 건강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우, 하은, 민서. 서연은 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이름들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키는 요람 속 새 아기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딸만 셋,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이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건강합니다. 자연 임신으로 새쌍둥이를 낳은 건 정말 기적이래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 오키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딸만 셋 낳아놓고 기적이라고? 우리 집안대가 끊겼는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키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죠. 더 나을 수도 없다며? 자궁을 드러냈다고? 그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변명 마.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할 일을 못한 거야. 오키는 더 이상 아기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죠.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아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데리고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은 병실에서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죠.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뒤 태어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과 새 딸이 고급 벤츠에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부터 30년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퇴원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앉아 새 아기를 번갈아 안아봤죠. 지우, 하은, 민서. 작은 손가락들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남편분이 차 가지고 오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 아기를 담요로 감쌌죠. 시어머니께서도 손주들을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 믿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고급차였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뒷문을 열어줬을 뿐이었죠. 여보.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기들을 안고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오키가 올라탔죠.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 새 아기는 서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가는 길이 아니었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디 가시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도 침묵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지나갔죠. 수원, 오산, 평택.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만 보이는 황량한 길이었죠.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아기 하나가 잠에서 깨어보챘죠. 쉿. 괜찮아, 지우야. 서연은 아기를 달래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어디로? 그때 차가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과 먼 산만 보일 뿐이었죠. 인간은커녕 전봇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내려라고 했어. 오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만 셋 낳고 우리 집안 씨를 끊어놓고 더 이상 우리 며느리 아니야. 내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만이라도. 내려. 오키가 소리쳤습니다. 차 안이 울렸죠. 새 아기가 놀라서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새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여보. 서연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애원하듯 불렀죠. 준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죠. 여보, 제발. 아이들 좀 봐요. 우리 딸들이에요. 당신 딸들이라고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내려. 서연은 울먹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휘청거렸습니다. 서연이 새 아기를 안고 길바닥에 섰습니다.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죠. 준호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서연이 외쳤습니다. 차에 손을 뻗었죠. 하지만 차는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차를 따라 몇 걸음 뛰었습니다. 갓 출산한 몸으로 새 아기를 안고 뛰었죠. 하지만 곧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벤츠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석양빛 속에서 작아져 갔죠. 먼지만 날렸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죠. 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텅 빈 시골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새 딸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기들을 꼭 껴안으며 흔들었죠. 자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초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들을 담요로 더 꽁꽁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줬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갓 출산한 몸, 3명의 갓난아기,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통장도 없었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님, 제발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새 딸의 작은 숨소리가 품 안에서 들렸습니다. 후, 작은 숨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죠. 그 소리만이 서연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야 해. 엄마가 꼭 살려줄게.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둠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빛을 향해 걸었죠. 새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프고 추웠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 서연은 아기들을 달래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죠.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몇몇 손님들이 보였죠. 따뜻한 국밥 먹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신분증도 없었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식당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죠. 새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식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죠.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담벼락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안고 있는 새 아기를 봤습니다. 새쌍둥이? 어머나, 이 추운 데서
할머니는 재빨리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얼어 죽겠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돈이 됐어요. 그런 소리 말고 어서. 할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구석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담아줬죠. 일단 이거 마시고. 아기들은 언제 먹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나올 때 그게 마지막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굶었단 소리예요?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데웠죠. 그리고 젖병에 담았습니다. 일단 아기들부터 먹여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아기는 젖병을 빨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죠.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끓여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엄마가 먹어야 아기들도 살아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죠. 밤이 깊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았죠. 오늘 밤은 어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요. 할머니는 서연을 식당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죠. 식자재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따뜻하니까. 할머니는 박스 몇 개를 치우고 바닥에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자요. 내일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요. 일어나요. 할머니가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내 이름은 영자예요. 영자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서연이에요. 서연 씨, 힘내요. 아기들 때문에라도. 영자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뒷방 바닥에 담요를 깔고 새 아기를 눕혔습니다. 지우, 하은, 민서. 세 딸은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잠들었죠. 서연은 아기들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밤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영자 할머니가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영자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돈은 못 줘요. 그냥 밥이랑 잠자리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저 양파 좀 까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방 청소, 설거지,
재료 손질, 서빙까지 모든 일을 했죠. 새 아기는 식당 뒷방에서 자랐습니다. 서연은 틈틈이 뒷방에 들어가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서연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사다 줬습니다. 월급 대신이라고 했죠. 할머니, 제가 언젠가 꼭 갚을게요. 됐어요. 일만 열심히 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세 딸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서연은 뒷방에서 새 아기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하은아, 민서야.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새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식당 뒷방의 작은 전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한 엄마와 세 딸의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딸은 식당 뒷방에서 자랐습니다. 기저귀를 뗐고 걷기 시작했고 말을 배웠죠. 엄마. 세 딸이 처음 말을 뗐을 때 서연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세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웃음이 서연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세 딸이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학용품은 영자 할머니가 사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됐어요. 애들 공부나 잘 시키세요. 서연은 세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하은아, 민서야.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 열심히 해야 해. 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세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 뒷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한 장의 작은 책상에 셋이 나란히 앉아 공부했죠.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뒷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딸이 연필을 쥐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하지만 세 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았죠. 엄마, 우리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엄마,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럴 때마다 서연은 세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 딸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죠. 성적은 늘 전교 1, 2, 3등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세 학생 모두 특목고에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학비 문제는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비. 생각지 못한 문제였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영자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할게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제발요, 할머니. 애들 학비만.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월급을 조금 올려줄게요. 대신 무리하지 마요. 서연은 영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딸은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서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죠. 손이 부르터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세 딸이 25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죠.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딸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었습니다. 세 딸은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붙었어. 서연은 식당 주방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죠. 정말, 정말이니? 응, 엄마. 지우 합격, 하은 합격, 민서 합격.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우리 애들이 사법고시에 붙었대요. 영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잘했네.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주방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연은 식당 뒷방에서 세 딸을 키웠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딸이 해냈습니다. 판사와 검사 임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판사복을, 하은과 민서는 검사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객석에 앉아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딸들이. 임명식이 끝나고 세 딸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세 딸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엄마가 해준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야. 지우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뭐? 하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으로 심판할 차례예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들아.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요.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말 안 했지만 우리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우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를 길바닥에 버린 사람들이 아직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서연은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지우가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엄마. 정의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식당 뒷방에서 보낸 30년.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30년. 그 시간이 이제 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의롭게 해야 해. 법으로. 세 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법으로 할게요. 그날 세 딸은 다짐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이 판사이자 검사로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그 시작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행복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제는 식당 공동 운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일을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하은과 민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우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장례식이 모레래. 엄마, 우리 갈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애들아, 갈 필요 없어. 우린 이미.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갈 거야. 그리고 시작할 거야.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심판의 시작.
이틀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화환이 가득했죠. 유명한 회사, 정치인들의 화환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로 4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세 딸이었죠. 서연은 평범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딸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판사복을, 하은과 민서는 검사복을 입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판사복이랑 검사복을 입고 쫓겨난 며느리 아니야? 30년 전에. 설마 그 사람이?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세 딸이 양옆과 뒤에서 엄마를 지켰죠. 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키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죠. 오키는 서연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60대가 된 준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죠. 준호는 서연을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죠. 그리고 돌아서서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죠. 그때 오키의 오빠, 그러니까 준호의 큰아버지 뻘 되는 노인이 나섰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왜 왔어? 창피한 줄 알아라.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체면도 없이. 딸만 낳고 쫓겨난 주제에. 그때 지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지우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죠. 30년 전 길바닥에 버려진 엄마를 위해 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늦었지만 심판을 하러 왔습니다. 큰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심판? 내가 뭔데? 지우는 판사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하은, 강민서입니다. 하은과 민서가 나란히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 검사? 쫓겨난 며느리의 딸들이? 지우가 오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당신은 갓 출산한 며느리와 3명의 갓난아기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죗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종친의 어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하은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식당 뒷방에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으실 시간입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사야. 가족.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족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사람을 버린 죄부터 따져봅시다. 하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당신들을 조사했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회사의 불법 회계, 탈세, 횡령.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버지 장례식이야. 여기서 무슨 짓이야? 지우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죠. 30년 전 당신은 엄마를 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딸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조문객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못했죠.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하은과 민서도 따라 돌아섰죠. 서연이 조용히 세 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네 사람은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들, 진짜 판사랑 검사야? 새쌍둥이가 모두 사법고시를 붙었다고? 대단한데, 완전히 복수하러 온 거잖아. 오키는 상주석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죠. 30년 만에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은과 민서는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언니, 준비 끝났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증거야. 이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 증거들이었죠. 횡령, 탈세,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먼저 흘릴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여론이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며느리를 버린 재벌가, 불법 경영 의혹.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딸 낳았다고 버린 시댁, 30년 뒤 딸들에게 심판받다. 새쌍둥이 판검사, 친부에게 칼 겨눠. 재벌 3세, 며느리 유기 의혹, 회사 비리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딸 셋 낳았다고 버렸다고? 미쳤나? 새쌍둥이가 모두 판검사? 대박. 엄마 혼자 30년 키운 거야? 눈물 난다. 저 인간들 감옥 보내야 함. 여론은 완전히 서연과 세 딸의 편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대표님, 30년 전 일이 사실입니까? 정말 아내와 새쌍둥이를 길바닥에 버렸습니까? 회사 비리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못했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은과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두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왔죠. 대표님,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하은, 강민서입니다. 기자들이 더 흥분했습니다. 검사님, 친부를 고발하시는 겁니까? 하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서가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회사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노동청에 동시 신고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하은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법 앞에 세우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갔죠. 같은 시간
법원이었습니다. 지우는 판사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건이었죠. 원고는 서연, 피고는 준호와 오키였습니다. 30년 전 유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우는 이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판사가 맡았고 지우는 조언을 해줄 수 있었죠.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끝까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명하려는 자리였죠. 하지만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탈세 의혹은 사실입니까? 횡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인과 딸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동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거세게 질문을 쏟아냈죠. 카메라는 무너지는 준호의 모습을 가차없이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이었습니다. 재벌 3세 준호 씨 기자회견에서 눈물.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와 손녀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죠. 딸을 낳았다고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오키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하지만 아무도 오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딸 낳았다고 며느리를 버리다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오키의 이름은 전통의 수호자에서 가부장 폭력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오키를 악질 시어머니라고 불렀죠.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키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죠. 오키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30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유기죄는 시효가 오래전에 끝났어요.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님들이 다른 방법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지우, 하은, 민서는 검찰청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언니, 형사 공소는 안 되지만. 민서가 말했습니다. 세금이랑 기업 범죄는 시효가 남아있어. 하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국세청 조사 시작됐어. 탈세 금액이 어마어마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어. 횡령 증거가 명확하거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로는 못 잡아도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수 있어. 하은이 말했습니다. 여론, 세금, 금융 제재, 모든 걸 동원하자.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야.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당한 고통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세청이 준호의 회사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죠. 회장님, 지난 10년간 재무제표 전부 제출하십시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패닉에 빠졌죠. 회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추징세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은닉 재산도 다 드러날 겁니다. 다음 날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횡령 의혹 관련하여 전면 감사를 시행합니다. 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없었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폭락했죠. 주식시장 모니터에는 준호의 회사 주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정지.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죠. 재벌 3세 회사, 연쇄 비리 적발, 수백억 탈세 의혹, 금감원, 대규모 횡령 확인, 검찰 송치 예정, 주가 폭락, 거래 정지, 파산 초읽기. 준호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어머니 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뭐야? 오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너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어. 딸만 셋 낳은 게 죄야? 오키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그때 어머니 말을 듣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죠.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행복식당이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딸이 찾아왔죠. 엄마.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손을 닦고 새 딸을 맞이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엄마,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딸은 엄마를 식당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지? 무슨? 회사 거래 정지됐대. 지우가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수백억 추징한대. 회사 자산 전부 압류될 거야.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곧 구속영장 청구할 거래. 횡령죄로. 민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엄마, 기분이 어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련하진 않아. 그냥 허전해. 왜요? 복수한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니. 너희들이 아기였을 때 엄마가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그 시간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새 딸이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이 딸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제일 큰 복수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버린 딸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했잖니.
새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이 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만 보고 살자.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벌 3세 준호 씨 회사,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 사실상 파산, 채권자 수백 명, 검찰 횡령 배임 혐의로 준호 씨 소환 예정. 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2달 만에 사라졌죠. 오키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왔습니다. 다만 법정이 아닌 여론과 경제라는 방식으로 서연과 새 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죠. 모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고급 빌딩도 외제차도 별장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준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오키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았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죠. 새 딸이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 씨, 30년 만에 복수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갓 출산한 몸으로 새 아기와 함께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 딸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새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시댁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판사와 검사로서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부장적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은 행복식당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죠. 새송이 법률밥상, 따뜻한 정의를 드립니다. 영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90이 가까운 나이였죠. 할머니, 간판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지. 잘 어울려.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잘했어. 30년. 쉽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냐, 내 힘이야.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새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은 식당 재개업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새송이 법률밥상? 새쌍둥이 판검사 어머니가 하신다며?
국밥 맛있대요. 주문할게요. 서연은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세 딸이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서빙은 제가요. 엄마, 국밥간 좀 봐주세요.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죠. 새송이 법률밥상 개업. 새쌍둥이 판검사 어머니의 새 출발. 사진 속에서 서연과 세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닿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오키의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불의 연기만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시 새송이 법률밥상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 세 딸, 그리고 영자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수고했지. 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우리가 다 할게. 하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30년 동안 너무 많이 일했어요.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세 딸이 울먹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울지 말고 밥이나 먹자. 서연이가 끓인 국밥 먹어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긴 국밥이었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세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연이 원하던 진짜 복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